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김인호입니다. 오늘은 저의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하는 코너에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토지도 시장이 답이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부동산도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공급이 자유자재로 신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수요도 신축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줄어들었다가 가격이 내리면 늘어나고 하는 이런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면 이 시장에 의한 부동산 문제 해결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공급 문제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부동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됐건 뭐 개인 단독주택이 됐건 뭐 컨도가 됐건 간에 어떤 형태의 부동산이건 간에 이 공급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들, 부동산을 지을 건설회사들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재벌회사들 다 부동산 건설회사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기술 대단합니다. 세 번째로 건설자재, 시멘트를 비롯해서 건설자재 무제한하게 있습니다. 건설에 관한 노하우,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노하우 다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토지 이 하나만 부족합니다. 즉 가격이 움직여도 마음대로 수요 공급이 조절되지 않는 것은 유일한 자원은 토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토지다. 일단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듬어야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는 과거부터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거다. 왜 그러냐? 다른 재화는 다 재생산,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지만 토지만은 절대로 재생산이 불가능하다. 고로 토지는 제한된 자원이고 따라서 이것은 매우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사고방식.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른 지하화하고는 달리 상당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서 토지의 공공성의 문제 내지는 토지의 공개념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미국의 헨리 조지라고 하는 19세기 1830여 년대부터 19세기 말엽까지에 살았던 학자입니다. 뭐 경제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토지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진보와 빈곤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토지의 단일 세제를 주장하면서 모든 생산의 원천이 토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자들은 별 노력하지 않고 토지를 소유하고서 생산에 직접 기여한 사람들로부터 지대 형태로 다 흡수해 간다.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정부가 포착해서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걸로 거둬들이는 세금으로서 정부의 모든 재정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한때 이 책이 뭐 100몇십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 뭐 그전에 김수현 정책실장, 청와대 정책실장, 지금은 그만두었지만요. 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변창흠
뭐 이런 사람들 모르겠어요. 뭐 김현미 전 장관은 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깊은 학문적 배경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 다 이런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조지스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에 있어서 이 사회주의 사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 막스의 자본론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바로 이 헨리 조지고 그 책이 지금 말씀드린 진보와 빈곤이다라는 책이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 있고 뭐 유명한 그 유시민 씨하고 최근에 참 뜨고 있는 여성 국회의원 윤희숙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헨리 조지에 대해서 각각 다른 견해를 이야기한 걸 조선일보가 대비해서 게재한 것을 읽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토지의 공공성에 관해서는 어디까지 이 공공성을 인정해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토지 소유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토지에 관해서 소유, 그다음에 처분, 수익 이 세 가지를 토지의 소유자가 개인이 다 누릴 수 있을 때 이것을 완벽한 의미의 사유 토지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 가지를 다 정부가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의 토지의 공유제가 됩니다. 어느 나라도 이 극단적 이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경우는 좀 드물고 그 중간 어디에 토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소위 토지의 공개념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우리나라에 과거에도 이미 토지 공개념의 흔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린벨트를 지정을 한다든가 토지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용도를 정해서 묶어 놓는다든가 또 심지어 한때는 토지 거래를 허가제를 검토해야 된다 하는 이런 논의까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지 공개념의 역사도 사실상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공개념과 관련한 이 법제,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 정식으로 우리 사회의 규범으로 제시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토지 공개념 3법, 즉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예컨대 서울 지역에서는 누구도 200평 이상의 택지를 가질 수 없다. 그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법. 토지를 사놓고 가만히 뒀는데 땅값이 올랐다. 팔지도 않았지만 땅값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좀 걷어가야 되겠다. 이게 토지 초과 이득세법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주변에 도로가 생겼다, 전철역이 생겼다 등등 해서 가만히 앉아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이걸 보게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생긴 이익의 일부를 나라가 걷어가야 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이 1989년 제정됐는데 그 당시 제가 경제개혁원의 차관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법제화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모든 부처들, 경제개혁원, 오늘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건설부, 재무부, 그리고 내무부 등등 모든 관계부처의 담당 실무국장들로 토지 공개념 실무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모든 것을 논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 그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저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토지 공개념 3법을 만든 가장 실무적인 책임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케이스를 갖다 집어넣어보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마다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대로 법으로 묶으려는 데 따른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법을 해야 되겠다. 법을 만들어서 공개념을 제도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철학에는 제가 조금도 회의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제 생각이 있었어요. 첫째, 토지는 재생산 불가능한 재화다. 따라서 이것은 공공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두 번째로 그 당시 부동산 투기가 너무 심해서 이러다가 대한민국 경제가 참 끝나는 거 아니냐 할 정도의 걱정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종래 투기 억제 정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특단의 법적인 조치가 나와야 된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을 성안하고 국회까지 통과시킬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 법을 추진한 것은 저희 개인의 생각은 절대 아니고 노태우 대통령의 선거 공약의 동시에 그분의 경제정책 제1호였고 또 당시 경제부총리는 누구나 잘 아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하는 조순 서울대학 교수가 와서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도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청와대에는 문희갑 경제수석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토지 공개념 정책에 대해서 입법에 대해서 그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정책을 받아서 실무적으로 법안으로까지 만들고 국회를 통과시키게 하는 실무 주역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이 법을 만들고 제가 어느 날 당시 조순 부총리를 모시고 신현악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총리 등 당시 우리나라 사회의 최고 원로들이 모인 모임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데 신현악 총리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렇게 개인의 재산권을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이런 법을 만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뻔히 그 앞에 앉아 있는 조순 부총리하고 제가 주범이라는 걸 알면서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때 제가 거기서 나설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접니다. 제가 바로 그 실무 주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그 욕구를 자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지금도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 대답을 그렇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저의 시장 경제에 관한 사고 체계가 원숙해지고 깊어질수록 토지도 과거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재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됐단 말씀입니다. 첫째, 토지가 절대로 재생산 불가능한 토지가 아니다. 물론 강을 혹은 바다를 메꾸지 않는 한 새로운 토지를 만들 수 없죠. 그런데 토지를 갖다가 보다 더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5층 아파트가 들어있는 지역을 재개발해서 20층, 30층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것이 재생산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토지가 예컨대 개발 제한 지역, 그린벨트, 산지, 임야, 농지, 군사용지, 무슨 용지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법에 의해서 그 용도가 제한되고 있고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한번 처음부터 해봐야 될 여지는 없는가?
하고 본다면은 아마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이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도시화되고 공장 용지로 되고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한 6% 정도 남짓한데 불과하다. 나머지가 다 산지거나 임야거나 농지거나 기타 개발 제한 지역으로 다 묶여 있는 땅들이다. 가장 희소한 자원인 토지를 갖다 이렇게 묶어놓고 우리가 가령 땅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 규제 지역을 갖다가 적절히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해제해 나간다면은 토지의 확대 재생산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 제가 그동안에 바뀐 생각의 첫째고, 두 번째는 그 당시 3법을 만들면서 정부가 직접 규제했던 많은 내용들을 같은 목적을 달성하되 보다 시장적으로 직접 규제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구현할 방법은 없겠는가. 물론 이것은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제일 쉬운 게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노력하고 연구하는 데 따라서는 방안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더니 이 법이 그동안에 1989년 제정되면서 뭐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 내용들이, 제약 규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지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또 토지 초과 이득세 이것도 부분적으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폐기된 상태가 됐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것만 살아있는 상태가 됐는데, 이 법보다도 훨씬 더 강한 성격의 토지 공개념을 이제는 헌법에 대해서 못을 박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있단 말이죠. 만약 앞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게 구체화되는 날이 온다면 분명히 그렇게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매우 걱정스러운 생각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공개념 문제를 나올 때마다 누구나 다 한 번씩 거론한 헨리 조지라는 미국의 학자가 만약 지금에 있다면 그때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할 건가. 그 당시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였고 헨리 조지가 태어날 때는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쓸 때는 바로 서부 개척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그 위에다가 농토가 또는 공장이 건설되는 산업화로 들어가던 시대였어요. 헨리 조지가 그걸 보면서 그진 땅을 공짜로 얻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일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 달리기 해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깃발을 꽂으면 그게 자기 땅이 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을 갖다가 그 위에다 농사 짓는 또는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만든 많은 사람으로부터 짓대로 다 걷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토지 소유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의 토지 상태는 어떤 형태로든지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생산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생산에 참여해서 얻은 이득의 결과를 다시 토지에 투자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대개의 토지 소유자의 소득 원천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정부가 토지 짓대를 관리하면서 이것을 다른 조세를 대체할 정도로 많은 토지의 짓대를 거두고 토지를 관리해 나가려면 엄청난 정부의 기능, 토지 정책 기능, 그리고 토지를 관리하는 기능, 그리고 엄청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뭐 지금의 국토교통부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 한 서너 개 정도의 규모의 정부 부처가 만들어져도 이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못할지 걱정이 될 정도죠. 만약에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정부에서 일을 했다면 정부는 그렇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지 않았겠느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헨리 조지가 지금 살아나와서 오늘
이야기한다면 옛날의 자기가 했던 이야기의 상당 부분, 대부분을 나는 수정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완전한 토지 사유제를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장주의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토지를 100% 소유, 처분, 수익,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소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공개념을 어떻게 하면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두 가지예요. 보유세를, 즉 재산세를 어떻게 적절하게 매길 것이냐. 두 번째는 토지의 값이 올라갔을 때 이것을 얼마까지를 개인에게 소유로 인정하고 얼마를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냐의 문제로 결국은 귀착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이라고 그럴까,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나중에 대책 부분에 가서, 대안 부분에 가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도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토지도 시장이 답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김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